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냉전의 상징이기도 했던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고 있는 모습이죠. 동독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듯이 저게 뭐지? 왜 저기다 저걸 설치하는 거야? 그런 모습이고요. 이 장교들도 이거를 구축을 하라고 지시는 받긴 받았는데 참 뭐 그런 표정입니다. 이 사병들은 이 옹벽 위에 올라가서 이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고요. 이 베를린 장벽이 상징하는 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날, 이 두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 냉전과 그 이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베를린 장벽의 건설과 붕괴를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나치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역사적 시간을 보면 나치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베를린 장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뭐 꼭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파격적으로, 뭐 파격적인 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물이었죠. 다음으로 나치즘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수업하는 게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나치즘은 사실상 선전 선동 정치의 이 달인들이 만든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측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베를린 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10년간의 상대적인 냉전 이후에 긴장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 1958년입니다. 6.25 전쟁 이후, 뭐 요새는 한국전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국전쟁, 코리아 워라는 말 자체가 이 외국인들이 한국전쟁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6.25 전쟁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6.25 전쟁 혹은 뭐 동족 상잔의 비극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뭐 6.25를 객관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한국전쟁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뭐 그것을 그렇게 본다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여하튼 6.25 전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6.25 전쟁 이후에 이 상대적인 긴장 완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후 3년 동안 이 1958년을 기점으로 이후 3년 동안 이 소련은 1년 전 우주경쟁 기간 동안 스푸트니크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승리하자 이 아주 대담한 행보를 벌이게 되죠. 인공위성을 이 수학으로 날렸죠. 쉽게 얘기해서 위성을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발사한 게 아니고 이 수학을 바탕으로 이 계산을 해서 이 성공적으로 위성을 발사해서 이 미국을 경악시켰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련은요,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끝없는 난민의 흐름, 이 베를린 봉쇄 이후에 이 300만여 명에 달하는 의사, 교사, 엔지니어 같은 이 젊은 전문가의 이 끊임없는 난민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동서독 정상회담, 회의 및 기타 협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 이 난민을 통제하기 위한 이 동서독 간의 정상회담, 회의, 기타 협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난민은 해일처럼 밀려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961년 6월 약 19,000명이 베를린을 통해 탈출했고요. 이 다음 달에도, 즉 7월 달에도 3만 명, 8월 초순에 16,000명의 동독인이 국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출했습니다. 8월 12일에 약 2,400명이 그 뒤를 이었죠. 하루 동안 동독을 탈출한 수가 가장 많은 날이 바로 8월 12일입니다. 그날 밤 이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은, 여러분들이 소련이라는 말이 좀 생경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세대들은 소련이라고만 알고 러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정 러시아가 연상이 돼서 오히려 이 러시아라는 말이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정반대가 돼버렸죠. 이 소련 서기장은 이 국경을 영원히 폐쇄시켜 탈출자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동독 정부에 부여합니다. 이 말에서 느껴지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소련은 이 소련의 위성 국가로서의 동독의 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대목이기도 하죠. 단 2주 만에 동독 군대와 경찰이 임시 철조망과 콘크리트 블록벽인 베를린 장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전에는요, 이 동베를린 시민과 서베를린 시민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이동했고요. 동서 국경을 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쇼핑을 하고 극장과 영화관에서 관람도 즐겼습니다. 기차와 지하철 노선은 승객의 자유로운 왕래를 가능케 했죠. 죄송합니다. 1961년부터 1989년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를린 장벽의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베를린 장벽은요, 이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난민의 홍수를 막았고, 이 베를린 위기를 완화시켰습니다. 1961년 6월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은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서베를린에서 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서베를린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호전적인 행동이 계속되었죠. 케네디는
동독이 서베를린을 봉쇄하는 대신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는 소식을 전하는 보좌진에게 그다지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장벽은 전쟁보다 훨씬 낫다. 이것이 베를린 위기의 종식이다 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 전쟁보다는 낫다고, 장벽이 낫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장벽이 세워짐으로써 베를린 위기가 종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베를린 장벽을 넘기 위해 최소 171명이 사망하게 되고요.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탈출은 가능했습니다. 1961년부터 1989년 동안 5,000명 이상의 동독인, 여기에는 약 600명의 동독 국경 경비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5,000명이 철조망을 뚫고 열기구를 타고 하수구를 기어가며 탈출을 했습니다. 예, 열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국경 경비대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을 뚫고, 이제 민간인대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를 기어가며 탈출을 시도했고, 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 이것은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1989년의 모습입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이 동독 정치인 권터 샤브부스키는 이 여행 비자에 대한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조기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여행 비자에 대한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동독 정치권에서 한참 논의 중인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샤브부스키는 일찍 논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 여행 비자에 대한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새로운 정책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에 관해 질문을 받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체 없이 라고요. 실제로 이 정책은 이 다음날 발표될 예정이었으며 이 동독인들은 여전히 장기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날 자정부터 이 동독 시민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람들은 이 맥주와 샴페인을 마시면서 문을 열어 라고 외치며 자정에 검문소를 넘어다니게 됩니다. 주말이 되자 동베를린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베를린을 방문하게 되죠. 한 언론인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리 파티라고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망치를 가져와 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고요. 이후 크레인과 불도저가 장벽을 말끔히 없앴습니다. (1989년) 장벽이 사라진 베를린은 1945년 동서베를린의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만 벽에 스프레이를 할게요. 낙서를 할게요. 라고 낙서한 한 베를린 시민은요, 이 전쟁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쓰기도 하죠.
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거의 1년 뒤인 1990년 10월 3일에 완성되게 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구축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나치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히틀러의 권력 획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약간 좀 해상도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사진은요, 이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이 창당, 창당이 아니고요. 사실상 노동자당 당대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복장에 동일한 그 인사를 하이 히틀러 이러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죠. 1920년대 독일은요, 이 베르사유 조약 기간 동안 전승국들이 부과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그로 인한 금융 위기로 이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1919년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이 베르사유 조약은 원래는 그렇게 보복적인 성격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을 이 평화를 새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승전국이었던 프랑스가 사실상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였죠. 이 전쟁터에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상 죽어나갑니다. 이 1920년대에 사실상 20대 젊은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요. 남자들 얘기죠. 대부분 전사를 하고 살아남은 20대들도 대부분 부상을 당해서 불구자로 살아야 했죠. 그래서 1920년대 20대, 다시 말하면 1900년생 언저리들, 이 사람들은 없는 세대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상 20대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이러한 전쟁을 겪었던 프랑스는 이 독일을 최대한 압박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보복적인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 배상금을 책정을 하는데요. 정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그 전쟁 배상금은 이 프랑스와 영국이 이 미국의 이 전쟁 기간 동안 거의 미국의 모든 물자를 수입해서 먹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차가운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 빚을 독일이 대신 내게 하는 아주 가혹한 이 배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배상금이 이 마르크화로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마르크화로 지불하려다 보니까 이 전자배당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방법은 윤전기를 돌리는 이 윤전기를 24시간 풀가동으로 이 윤전기의 생산량을 늘려서 뭐 수백 대의 윤전기를 그냥 24시간 풀가동해서 막대한 이 마르크화를 찍어내게 되죠. 자, 이 통화가 그렇게 그냥 막 찍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뭐 지금 뭐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보다도 더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임금은 천천히 오르는데 뭐 빵값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2배로 뛰고 3배로 뛰고 이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이야 아이고 이거 뭐 월급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뻔하고 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세관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돌프 히틀러는 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정책을 반대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를 극우 세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극좌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가 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지지로 이 정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시기가 되면 마이카 시대가 됩니다. 이 폭스바겐이라는 것은 이 국민차죠. 이 독일어를 직역하면 국민차인데요. 이 국민차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아우토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시겠지만 오토바이 부릉부릉 거리면서 그 쇠사슬을 온몸에다가 두르고 뭐 이상한 헬멧을 쓰고 이 질주를 하는 이 폭주족이라는 존재들이 있죠. 이 폭주족이 이 시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죠. 사실은 뭐 재즈 카페라든지 여러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나치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 기소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범들에게 뭐 여러 가지 주위 이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지 이 분석한 이 보고서가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봐보니까요, 이 대부분의 전범들이 이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아주 좋아요. 건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음직해.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전범으로 잡혀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 이 상당히 이 가족애가 강한 것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나치즘에서 뭐 아우슈비츠에 이 사람들을 몰아다가 뭐 거기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폴란드인, 러시아인, 뭐 집시, 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잡혀서 생체 실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 가정에 돌아가면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또 좋은 아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사만 가면 뭐 회사라고 할 것도 없나요?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뭐 군인들이 뭐 그냥 생업이죠. 그런데 여하튼 회사만 가면 이제 사람들을 뭐 가차없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뭐 한다든지, 제가 이거를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경악을 하실 것 같아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독일 약이 아주 우수합니다. 뭐 물론 일본 약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약들은요, 바로 이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이 생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 듣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비극이 또 인류를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하튼 좋은 약을 많이 만들어 내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여하튼 이 건실한 남편, 그리고 좋은 아빠, 그리고 또 믿음직한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바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아돌프 히틀러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주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자유분방한 사회에서 어떻게 저런 괴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저런 황당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예, 바로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대답해 보도록 하죠. 나치당은요, 이 인플레이션으로 도탄에 빠진 사람들과 이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상황 개선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 청년 돌격대와 같은 준군사 조직을 활용하여 이 대중정당을 구성하기도 하죠. 국가주의적 가치를 부추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 이 사진은요, 미넨에 있는 브라운 하우스에서 청년 돌격대와 만나는 이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예, 해상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데요. 여기서 이 브라운 하우스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술집이에요. 맥주집이에요. 술집이래. 맥주집입니다. 뭐 최대 5천 명인가요? 5천 명이 한꺼번에 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 대중정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제 이 브라운 하우스에서 청년 돌격대와 만나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928년 3%의 이 득표율에 불과했던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요, 1929년의 위기로 지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1929년의 위기는 사실상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었죠. 사실 이 독일은 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이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독일의 이 담보력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실상 미국 경제에 종속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1932년 11월 6일 총선에서 33.09%의 지지율로 제1당이 되고요.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게 됩니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의 이 죽음으로 제국의 총리 겸 대통령이라는 이중칭호, 즉 총통이 되었던 것이죠. 이 총통이라는 말은 총리 겸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반제자들을 대거 숙청하고요,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고 중앙 집권 국가의 수립을 기획하게 되죠. 1936년부터 국가의 군사화와 공격적인 이 외교 정책을 재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목을 정하는 게 좋을까?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는 이미지 정치의 기술자들, 처음엔 달인들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그냥 기술자, 그렇다고 기술자를 제가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냥 달인들로 할 걸 그랬나요? 히틀러는 이 나치당의 토대를 확장할 필요를 느끼고 집권 전부터 대중을 동원하게 됩니다. 나치 이데올로기를 심기 위한 선전 정책 실행을 위해 이 미디어와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히틀러에 관한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사진이 매우 적합한 매체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사진을 이용하지는 않죠. 대부분 미디어라든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이용하지, 요새는 사진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큼은 사진이 매우 적합한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히틀러의 전속 사진가이자 친구인 하인리히 호프만의 사진은 1932년 이 미넨의 브라운 하우스에서 독일 전역에서 모인 40명의 청년 돌격대와 만나는 히틀러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사진이죠. 다음은 정치 기획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 사진이죠. 40명의 젊은이들이 이 히틀러를 아주 응시하고 있고요. 히틀러는 이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미지를
대중에게 이미지를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한 이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8년 11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이 나치당 대회의 이 사진인데요. 잠시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자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열관적인 소년 소녀들이 모여 이 히틀러를 향해서 오른팔을 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시선은 메르세데스에 탄 이 히틀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시점에 촬영된 두 사진 모두 히틀러의 카리스마를 최대한 표현하고자 기획된 것이죠.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특정 장소에서 항상 이 웅변을 할 때 이 포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보면서 요런 표정을 지어있고 요렇게 이 포즈를 취해야지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연습하는, 어떻게 보면 배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주의 국가 건설을 살펴보도록 하죠.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주의적 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특히 사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중선전의 강화를 동반하게 되죠. 1933년 3월 14일 게벨스의 주도로 이 정보선전부가 창설되게 됩니다. 이 정보선전부는 이 국무, 소위 말하는 부서죠. 부서고요. 사실상 선전,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과 우리나라는 선전부는 없네요. 여하튼 그렇게 통합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3년 11월 4일 대중선전의 강화를 위해 베를린에서 이 사진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히틀러의 특징과 국가 행사에 영원성을 부여할 공식 사진작가가 임명되기도 하죠. 1920년대 등장한 포토 저널리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생활의 통제, 억압적인 경찰기구, 국가 권력의 중앙집권화, 그리고 대중미디어의 독점은 결과적으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 전체주의 국가 건설을 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히틀러 숭배와 새로운 인간상이 구축되게 됩니다. 자신이 연설가로서 소질이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던 히틀러는 마인캄프, 즉 나치당 전용 사진 촬영소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진 연출을 기획하고 또 사진을 찍고 이 연설 장면을 연설하는 모습을 이 사진으로 계속해서 찍어내게 됩니다. 나치 이데올로기와 이 전체주의 문화의 중심인 선전의 중요성 때문이었죠.
히틀러 연설의 특징은요, 단순하면서도 집중적인 논리 구성으로 대중들의 의식을 압도하고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항상 단순하고 반복적인 논리로 연설했다는 점이 이 히틀러 연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때로는 선언적, 때로는 주문적 어조를 띤 히틀러의 연설은 고대 연설가로부터 빌려온 수사에 호소하여 제스처와 단어를 연결한 것이 특징이죠. 예, 이 고대 연설가들의 이 수사학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 제스처와 단어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몸짓 효과와 얼굴 표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는 하인리히 호프만이 1925년에 찍은 사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히틀러 연설 포즈의 특징은요, 카메라 앞에서 팔을 들고 주먹을 움켜쥐고 검지손가락을 뻗기도 하고요, 이 전투적 명령적인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언적 억양과 단순한 연설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이 사실상 이 국가 공동체, 인종의 순수성, 볼셰비키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예, 앞서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상 유대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이 러시아, 소련인들도 많이 죽고요. 이 동구권 사람들도 그쪽에서 많이 희생되게 되죠. 이 독일의 웅장하고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 연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획된 연설 장면을 통해 당시 독일인들의 비현실적인 자신감과 히틀러를 우상으로 숭배한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히틀러는 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데 매우 능숙했죠. 언론과의 인터뷰, 라디오 연설, 회의 시 사운드 증폭 기술, 영화 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이 미디어를 활용했습니다. 예, 사실상 히틀러가 이 정권을 잡았던 그 무렵이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치즘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 번영 수준을 봐서도 아주 풍요로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사회가 이 기반을 닦기 시작한 그 시기고, 앞서 얘기한 바대로 폭주족도 등장하고 이 재즈 카페에 온갖 종류의 이 자유로운 문화가 팽배했던 독일에 어떻게 나치즘이 등장하고, 또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 주위에서 나치 오날리스트들이 저지르는 온갖 만행들을 사실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이 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민이라고 할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개인의 성공, 개인의 이 가치 실현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되긴 되면서 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은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요 근래 나오는 연구 성과들의 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그렇죠. 뭐 사실 정치 얘기가 나오면 뭐 친구들이랑 요 근래 술을 한 잔 마셨는데요. 누구 찍을래? 뭐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80년대 뭐 그럴 때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이제 정치에 거의 무관심하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누구를 찍겠다. 뭐 황당한 정책을 내는 사람이고, 뭐 저번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래도 국민들이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래서 같이 웃었던 기억도 있네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이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이런 괴물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협박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 이 정치인들 중에서 이 이미지 정치에 강한 정치인들이 많죠. 뭐 그래요. 뭐 공약은 대부분 빌공짜가 대부분이고요. 뭐 니캉네캉이고 뭐 거의 비슷하고, 공약이란 것도 거의 비슷하죠. 다를 수가 없죠. 뭐 표를 의식하는데 뭐 거기에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최소한 이런 괴물들은 막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이 관심을 가지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이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오늘 약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애둘러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